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몰라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결말을 똑똑히 지켜본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게 가장 소중하신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가족, 사랑, 건강을 꼽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돈이나 재산처럼 물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과 믿음, 존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배우자도 당연히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은 부부 사이에 굳게 약속했던 것들을 헌신작처럼 내던졌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답니다. 대체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왜 제가 부부 사이의 믿음을 강조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어렸을 적 동네에서 꽤 유명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집이 잘 살아서는 아니었고요. 저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절대 참지 않고 똑같이 갚아줬거든요. 전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저희 아빠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셨어요. 엄마도 아빠를 도와 일을 도우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 옷에선 늘 비린내가 풍겼죠. 저도 자주 가게에 놀러 갔는데 짓궂은 친구들이 제 옷에서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놀리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놀림을 한 번도 참지 않았어요. 저를 놀리면 쫓아가 그 친구들 더 혼냈고 가끔 친구들과 주먹 다짐까지 하며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전 동네에서 약간 선머슴 같은 여자였습니다. 2살 어린 남동생도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들어오면 제가 대신 가서 혼내주고 가끔은 한 대씩 쥐어박아 줬어요. 한 번은 저한테 혼난 애가 엉엉 울며 자기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친 일도 있었답니다. 걔 엄마가 화가 나 저희 집까지 쫓아와 화를 냈고요. 결국 저희 엄마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제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셨죠. 난 잘못한 거 없어. 걔가 먼저 우리 가족들 다 비린내 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혼내준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결국 저희 엄만 절 껴안고 펑펑 우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전 저희 식구들을 노리는 애들한테 절대 참지 않고 꼭 대갚아줬답니다. 자연스럽게 동네 애들은 그런절 슬슬 피해 다녔고요. 그런데 동네엔 저 말고도 친구들이 놀리는 남자애가 한 명 더 있었네요. 저와 동갑이었는데 저와 다르게 친구들이 놀려도 아무 말도 못하는 애였죠. 그 남자애는 저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만 보는 애였어요. 대신 공부를 엄청 잘해 반에서 1등만 했죠. 얌전한 성격이었는데 반에서 장난꾸러기 남자애들이 그 친구를 종종 괴롭혔습니다. 그 친구는 집이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시락 반찬도 매일 좋은 반찬이었는데 늘 혼자 밥을 먹더라고요. 한 번은 같은 반 남자애들이 그 친구 반찬만 다 뺏어가 걔는 맨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걔를 놀리는 애들도 싫었지만 자기 반찬을 다 뺏어가도 아무 말 못하는 걔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걔 도시락을 통째로 숨기고 점심시간에 운동장으로 끌고 나와 도시락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편히 먹자며 저도 도시락통을 열었죠. 근데 걔가 한참이나 우물쭈물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근데 왜 내 도시락을 숨긴 거야? 그냥 걔네들한테 뭐라 하면 되는데. 야, 자기 밥도 못 지키는 사람이 밥 먹을 자격이 있냐? 그래서 내가 숨긴 거야. 왜, 불만 있어? 그리고 며칠 뒤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출장을 가서 남자애들이 축구를 했는데 역시나 걘 혼자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본 다른 친구들이 일부러 걔를 끌고 가 축구를 시켰습니다. 역시나 그 친구는
계속 넘어지고 구르고 제대로 공도 못 받아 남자애들이 엄청 놀렸죠. 그걸 지켜보던 제가 배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놀리는 애들만 골라 등에 배구공을 냅다 던져버린 일이 있었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걔랑 저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전 그때 반장이었고요. 매달 화장실 청소를 번갈아 가며 했는데 남자애들이 자꾸 걔한테만 화장실 청소를 떠넘기는 겁니다. 결국 제가 화가 나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걔한텐 제 뒤를 따라다니며 청소 점검이나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제가 그 친구를 몇 번 도와줬는데 어느 날 걔가 저희 부모님 가게에 찾아온 겁니다. 생선 사러 왔냐고 퉁명스럽게 묻는 제게 그 친구가 제게 작은 박스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초콜릿? 야, 우리 집이 가난해도 뭐 이것도 못 먹는 줄 아니? 아니야. 난 그냥 고마워서 네가 맨날 나 도와주는 거. 참, 별게 다 고맙다. 암튼 주는 거니까 잘 먹을게. 저와 그 친구는 중학교도 같은 학교에 갔습니다. 전 여전히 저와 그 친구를 괴롭히는 애들한테 꼭 복수를 해줬고 걔는 맨날 얼굴만 빨개져서 서 있곤 했죠. 그런데 중1 겨울방학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전학을 갔습니다. 저한테 인사도 없이 떠났는데 동네 소문이 돌기론 그 친구 할아버지 사업이 대박이나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친했던 친구라 한동안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전 그 뒤로도 계속 그 동네에 살았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생선 가게를 하셨지만 집안 형편은 좋아지질 않았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땐 가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빠 가게가 있던 시장이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가게를 옮겨야 했거든요. 게다가 동네에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장사는 더 어려워졌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 엄마는 늘 새벽까지 시장에 나가 가장 늦게 가게 문을 닫으셨답니다. 주변에선 저희 아빠를 들어 돈을 못 버는 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아빠는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선은 절대 손님에게 팔질 않으셨거든요. 한 번은 손님이 비싼 생선을 골랐는데도 아빠는 그 생선 상태가 별로라며 대신 상태가 좋은 값이 싼 생선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무리 바빠도 손님들 생선을 일일이 다 손질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가게만 찾는 단골 손님들도 꽤 되셨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셔도 저희 집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이 일찍 끝나 가게에 찾아갔는데 시장 재개발 조합에서 아빠에게 어서 가게를 옮기라고 독촉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니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여기서 평생 장사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벌써 몇 달째예요. 이달 안으로 나가요. 다음 달이면 여기 다 밀고 공사한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에요? 뭐 다른 데서 생선이 안 팔립니까? 결국 아빤 평생 장사를 해온 곳을 떠나 더 작은 가게로 옮기셔야 했습니다. 결국 엄마도 돈을 더 벌려고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요. 저는 수능을 보고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실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처럼 제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반일 때 취업 대신 인터넷 쇼핑몰을 차릴 계획을 세웠는데 아빠가 반대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가게만 해오신 아빠는 자식들만큼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길 바라셨거든요. 미연아 미안하다. 너 대학도 좋은 데를 못 보내줬는데 네 앞길까지 막아서. 하지만 아빠는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안 살길 바란다. 절대 나처럼 살면 안 돼. 결국 전 대학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2년간 공부한 끝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것저것 주민센터를 옮겨다니며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집 근처 주민센터로 발령을 받았을 땐 어느새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친구들한테서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공부하느라 바쁘단 핑계로 친구들도 한동안 못 봤고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해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너 설마 그 코찔찔이 찐따 임선영? 너 맞아? 오랜만이야 미연아. 넌 여전히 활달하구나. 잘 지냈어? 맞습니다. 바로 제가 배구공을 던지며 도와줬던 그 친구였어요. 제 기억 속 그 친구는 키도 작고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30대 초반인 그때도 귀만 멀쑥하니 크고 여전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고 물어도 공부하고 군대 다녀오고 시험 준비했어 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며 하나도 안 변했네 싶었어요. 저런 성격이 어떻게 동창회는 왔나 싶었는데 그 친구는 절 보러 왔다고 얼굴을 붉히더군요. 전 그 모습에 괜히 어색해 누가 보면 너 나 좋아했는지 알겠다며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가 저 좋아한 거 몰랐냐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동창회가 끝났는데 그 뒤로도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추억이겠거니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일하는 주민센터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말로는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는데 그런 만남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이나 이어졌죠. 저와 그 친구는 저녁도 같이 먹고 주말에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옛날과 달리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긴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엄마가 무조건 의사나 약사라라고 해서 전학까지 가고 학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공부만 했대요. 그때마다 미연이 너 생각나더라라는 말도 수줍게 꺼냈고요. 대학 가서도 부모님 성화에 공부만 하다 결국 약사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고 동창회에도 용기를 내서 왔는데 절 만나 너무 좋았다고요. 그 뒤 저희는 자연스럽게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일하던 곳은 서울, 전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남자친구가 제가 사는 곳으로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역시나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를 늘 생각하고 배려해주곤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첫 여자친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봤다며 제가 벤치에 앉을 때 손수건을 또 손수건이 없으면 자기 옷이라도 깔아주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순대국밥을 너무 좋아해 데이트할 때마다 먹었거든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순대국밥을 먹고 채 데이트하다 말고 병원에 간 적도 있었네요. 링게를 맞으면 남자친구는 제게 사실 순대국밥을 못 먹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니 그동안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느껴져 좀 찡하기도 했네요. 전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걸걸한 성격이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제 성격이 너무 거칠다고 싫어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이런 제 모습을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만나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게 남자친구는 이렇게 제게 위로를 해주기도 했고요. 다들 나한테 참으라고만 해. 근데 너무 힘들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걸까? 예전엔 내가 괴롭힘 당할 때 네가 도와줬잖아. 넌 남들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그런 미연이가 내 곁에 평생 있었으면 좋겠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한테서 뜻밖의 프로포즈를 받고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로 가정환경도 많이 달랐으니까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 가게까지 찾아와 일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받아줄 때까지 여기서 일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생선칼 하나 못 잡아 바들바들 떨었지만요. 결국 남자친구는 칼에 손을 배 피가 많이 났고 전 그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며 결혼하자고 말해버렸죠.
그렇게 결혼 결심을 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역시나 생각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명품 수입 사업을 하시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많으셨고 어머님은 남자친구의 약국이 있는 건물에 건물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수산물 관련 일을 하신다고? 뭐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시나? 아닙니다. 집 근처에서 생선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뭐? 생선가게? 마트도 아니고 꼴랑 가게 한 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직업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요즘 공무원 인기도 별로라는 둥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거 친정에 퍼주면 어쩌냐고 하셨죠. 결국 저도 저 싫다고 하는 집안이랑은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제 말에도 저 아니면 죽는다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께도 저랑 결혼 안 시켜주면 약사도 때려치고 숨어버린다고 엄포를 놓더니 정말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가출 소동에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꿈쩍도 안 하셨어요. 평생 얌전하게 하라는 대로 하던 아들이었으니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휴대폰도 지갑도 두고 나간 뒤 한 달째 연락이 끊기자 결국 112에 실종신고까지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수염이 덥숙한 모습으로 한 호숫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님이 쫓아가 집으로 가자고 애원했지만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여기 빠져 죽겠다고 난리를 쳐 결국 어머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답니다. 이렇게 온갖 소동을 겪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3남매 중 맞이였고 4대 독자였어요. 3대 독자 집에 시집와 아들을 둘이나 낳은 걸 시어머님은 평생 자랑으로 여기셨고요. 그래서 큰아들을 의사, 작은아들은 검사로 만들 계획을 세우셨대요. 하지만 맏아들과 달리 딸은 허구한 날 명품옷만 두르고 놀러 다니길 좋아했고 둘째 아들도 삼수 끝에 의대 입시에 실패했고 여자친구가 허구한 날 바뀌는 바람둥이였죠.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님은 제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아이부터 낳으라고 그렇게 재촉하시더군요. 미연이 너 4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니 아무 생각 말고 얼른 애부터 낳거라.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안 할 테니까 괜히 일한답시고 애 늦게 낳을 생각은 요만큼 더 하지 말고. 알겠지?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어요. 하지만 아기 문제는 저랑 성현 씨가 결정해야지 어머님이 결정해 주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시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애 낳으라는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이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방패막이를 해줬죠. 시어머니 잔소리 심했지만 그래도 나름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배려심 많은 모습은 한결같았어요. 전 한식, 남편은 양식을 좋아했는데 늘 군소리 없이 제가 먹고 싶어하는 걸 먹어줬죠. 결혼 후에 전 남편의 체력이 염려돼 열심히 운동도 시키고 보약도 먹였습니다. 결혼을 해서인지 남편은 예전보다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띄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 동료, 친구들 모두 남편이 장가 잘 갔다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시어머니만 빼고요.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결혼 4년이 넘으며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저와 남편이 30대 중반이 되자 시어머니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고 친정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신에 좋다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용하다는 한의원에 간 적도 있었어요. 진맥을 한 한의사가 제 몸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얘처럼 팔자 좋은 애가 어딨다고요. 약사 남편의 부자 시댁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구만. 시어머니가 애 가지라고 이렇게 끌고 오는데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아이, 며느리 좀 냅둬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속이 시원했지만 저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호르몬을 조절해 준다는 약도 처방받아 먹어보고 정상 체중이었지만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외식도 안 하고 좋다는 식재료만 구해 집밥만 해먹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을 땐 난임병원에서 정밀검사도 받았습니다. 역시나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7년 차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싶어 휴직까지 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 결국 남편에게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만 계속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여보, 요즘 워낙 난임 부부가 많아서 남자들도 미리미리 가서 검사할 정도래. 부담 갖지 말고 검사나 한번. 뭐?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나더러 그런 데 가서 검사 받으라고? 난 못해.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검사가 마치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 것 마냥 말만 해도 몹시 거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닥달하셨고요.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관없이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비협조적이고 저만 노력하는 것 같아 점점 지쳐갔고 그럴수록 남편과의 갈등도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임신 잘 되는 보약이라며 약을 잔뜩 보내셨어요. 하지만 먹기만 하면 속도 안 좋아 몇 번 빼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본 남편이 자기 엄마가 온갖 정성으로 약까지 쥐어다 바치는데 그거 하나 먹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요즘 난임 이유가 남자들한테 원인이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걸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당신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 찐따에 맨날 괴롭히만 당했으니까 여전히 그럴 것 같은 거지? 아니, 대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이 예전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신우가 쳐다일라 출산 선물을 사러 갔거든요. 그런데 출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고 엄청 빈정거리는 겁니다. 결국 전 선물도 안 사고 바로 집으로 와 남편이랑 대판 싸웠네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틀린 말 했냐며 되려 제게 더 화를 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친정엄만 절에 가 기도도 하고 심지어 용화단 무당한테도 찾아갈 정도였죠. 하지만 남동생은 왜 누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매형도 검사 받으라며 펄펄 뛰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결혼 7년 차가 넘으면서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약국이 끝나면 바로 집에 와 저와 시간을 보냈는데 늘 약속이 있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오늘도 나가? 오늘 나랑 같이 병원 가보기로 했잖아. 그놈의 병원 가봤자 안 되는 걸 뭐하러 가냐? 시간만 아깝지. 가려면 당신이나 다녀오든가. 나 오늘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2세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됐죠. 남편은 평소 옷에 관심이 없어 제가 골라주는 대로 입고 출근을 했네요. 그마저도 약사 가운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이냐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셔츠를 챙겨 입고 넥타이도 매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는 거 있죠. 어느 날은 남편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약국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약사가 남편은 오늘 휴가인데 몰랐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인터넷 검색어에
여자 관련 검색어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좋아하는 메이커, 20대 여자에게 어울리는 선물 등등이요.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까 싶었어요.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 싶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더군요. 혹시 몰라 블랙박스까지 뒤져봤는데 거긴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속으로 의심만 깊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좋은 일 있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샤워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한테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절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 전화도 갑자기 뚝 끊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이 요즘 연락을 안 하신다고 하자 남편은 엄마도 포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로 더 놀랄 일들이 이뤄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고생 많았다며 여행이나 다녀오라는 거였어요. 당신도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지? 복직 전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기분 전환도 할 겸. 그럼 당신 약국 쉴 때 우리 같이 다녀올까? 우리 같이 여행 간 지도 1년이 넘었어. 아, 난 요즘 대체 약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대신 장모님하고 다녀와. 경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한동안 장인 장모도 나몰라라 했던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굳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정엄마를 모시고 태국으로 여행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저에게 여행을 언제 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빨리 가서 오래 놀고 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농담 삼아 왜 자꾸 보내려고 그러냐, 나 몰래 뭐 3장 가라도 가려고 그러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웃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갑자기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단골 세탁소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절 불러 세우더니 남편분이 맡기신 정장 드라이가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발장엔 남편의 새 구두까지 있었고요. 이상해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경조사 때 입으려고 산 거라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 결혼식 때도 셔츠를 입고 가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병이 나 여행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압박도 많이 주셨지만 시부모님 마음은 또 오죽하실까 싶었거든요. 같이 여행 가서 그동안 서로 서운한 것도 풀고 싶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 주말 부모님이 상견례를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 상견례냐고 물으니 시동생 상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동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상견례란다니 전 당황했죠. 하지만 시동생 상견례면 저도 가야 하잖아요. 남편에게 나도 상견례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넌 상견례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아니 도련님 상견례인데도요? 그인 간다던데 저만 왜 안 가도 돼요? 그런 게 있다. 그쪽이 가족이 별로 없어서 우르르 나가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넌 오지 말거라. 알았지? 전화를 끊고도 어이가 없더군요. 이해는 안 됐지만 뭐 이렇게까지 오지 말라는데 자존심도 상해 가기 싫어지더군요. 그렇게 안 가야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상하게 찝찝한 겁니다. 그러다 문득 시동생의 SNS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은 평소에 자기 여자친구 오토바이 바꾸면 매번 SNS에 올렸거든요. 하지만 시동생 SNS를 보던 전 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봐도 결혼한다는 소식은 없었고
오히려 이번 주말 여자들 꼬시러 새 오토바이 타고 부산에 간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 남편과 시모만 아는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또 여기서 제가 남편과 시모에게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전 우선 모른 척을 했습니다. 대신 전 조용히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리고 옷 속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주문했죠. 며칠 뒤 남편이 상견례 간다던 그날, 전 아무 일도 아닌 듯 남편의 정장을 챙겨주며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넣어두었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사우나까지 다녀오더니 정장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전 일부러 피곤할 텐데 제가 운전해서 남편을 데려다 준다고 해봤죠. 제 말에 남편은 괜찮다고 피곤할 테니 어서 자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전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녹음기에 담겨져 있을 내용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머릿속엔 별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슴은 답답해 터질 것 같았죠. 그렇게 한밤중이 돼서야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피곤하다며 씻으러 간 남편 옷에선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요. 남편이 곧 잠이 들자 전 서재로 들어와 녹음기를 켜보았고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녹음기 안엔 제가 상상했던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을 정도였네요. 이렇게 예쁜 따님을 저에게 보내주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경아, 이제부터 날 시엄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렴. 네, 어머님, 저도 오빠랑 어머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장인어른, 이제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주경이 책임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목소린 분명 남편 목소리인데 장인어른이라뇨?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전 겨우 정신을 잡고 녹음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주경이 배부르기 전에 어서 식을 치러야겠죠? 준비는 저희가 다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아휴, 우리 집 장손이 태어나는데 저희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식? 아마 결혼식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장손, 아무리 들어봐도 녹음기 속 주경이란 여자가 애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그 남잔 바로 내 남편이란 거였죠. 음성 녹음기엔 내내 젊은 여자의 행복한 애교 넘치는 목소리와 남편의 웃음소리, 시어머니와 중년 남자의 목소리들로 꽉 차 있었어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 전 안방으로 달려가 서둘러 남편을 깨웠습니다. 야, 임선영, 너 이거 뭐야? 너 나 몰래 새 장갑하니? 너 미쳤어? 어? 너 어떻게 알았어? 하지만 남편은 제가 녹음기를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그래도 내일 말하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떠 제게 그 여자가 자기를 가졌으니 이혼해달라고 했죠. 바람핀 것도 모자라 애를 가졌으니 이혼을 해달라뇨?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니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혼을 해달라고? 그래, 그 여잔 대체 뭐하는 여잔데? 어디서 만났어? 그건 알아서 뭐하게. 너랑은 상관없잖아. 암튼 난 그 여자랑 결혼해야 하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너도 솔직히 나한테 정 떨어져서 같이 안 살고 싶잖아. 그리고서 남편은 캐리어에 자기 짐을 챙기더라고요. 다른 남자들은 내쫓아도 안 나간다고 버틴다는데 자기 손으로 짐을 싸는 걸 보니 제대로 미쳤구나 싶더군요. 남편은 제 발로 나가면서도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이혼만 해주면 뭐든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말도 없고 착하기만 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죠. 어떤 여자이길래 저렇게 남편이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울기만 하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역시나 시모 말도 똑같더라고요. 제발 이혼만 해달라는 거였죠. 선영이한테 들었지? 그의 뱃속에 우리 집 5대 독자가 있어. 너만 조용히 물러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얼른 이혼서에 사인해라.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이 바람 펴서 애까지 가졌는데 옳다고 나고 이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선영이가 바람핀데 너한텐 책임이 없니? 애도 못 낳는 여편네한테 정붙일 남자가 어디 있겠어. 법대로 하면 복잡해져. 그러니 깔끔하게 끝내. 그 후 심오한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전화를 해댔습니다. 어서 이혼부터 하자고 절 몰아세웠죠. 하지만 전 심오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하긴 싫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 상담을 받았답니다. 변호사는 제게 상간녀 소송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그 여자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어떤 여자냐고, 어디서 만났냐고,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그 여자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했고요. 고민하던 전 남동생에게 털어놓고 상의를 했어요. 역시나 매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펄펄 뛰던 동생은 제게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막상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자니 이게 잘하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들을 조용히 이혼에 합의하기도 싫었고 고민 끝에 심부름센터에 그 여자 찾아달라고 했죠. 심부름센터에선 그 여자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의뢰를 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이혼서를 내밀더라고요. 자, 당신만 서명하면 돼. 지금 이혼해주면 위자료로 2억 정도는 챙겨줄게. 너도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니? 지금 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혼하기 싫었습니다. 혼자 된다는 것도 두려웠고 남편이 용서를 빌면 받아줄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알게 된 친정아빠 엄마가 달려오셔서 오히려 절 설득하셨어요. 여기서 정리하고 너도 그냥 네 인생 찾거라. 임서방, 아니 그 자식 하는 걸 보니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쯤에서 너도 어서 정리해. 아빠의 말씀을 떠올리는 제 옆에서 남편은 계속 이혼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며칠 뒤 올 테니 서류에 사인만 꼭 해두라고 신신당부라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없던 정도 떨어져 또 한참을 울고 있는데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낸 거였죠. 그 상간녀 이름은 이주경,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어요. 봉투 안엔 그 여자와 남편과 만나는 사진들까지 들어있더라고요.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을 보니 허탈했습니다. 봉투 안엔 그 여자의 직장과 특이사항 등이 적혀있는 종이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용을 보던 전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밤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요.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이 이혼서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제가 이혼서에 사인을 하지 않자 남편의 위자료로 3억을 준다고 하더군요. 원한다면 시모에게 말해 지금 당장 돈을 보내준다고요.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니? 후회 안 할 만큼? 당신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내 애까지 가졌다는데 그럼 안 좋겠냐? 너 설마 3억이 적어서 그래? 그럼 이 집도 가져. 어차피 주경이가 여기서 살기 싫다니까 엄마한테 말해서 이 집 너한테 넘길게. 남편 입에서 그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차라리 남편이 그때라도 제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줬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제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얘기하자고. 나도 생선 비린내나는 장인장모 대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장인장모 가져보고 싶었어. 너랑 나랑 맞는 게 뭐가 있냐? 너 내가 음악 좋아하는 거 비웃었지? 주경인 성악 전공해서 나랑 수준도 맞아. 그래서 애도 금방 생겼나? 그 말을 듣고 전 잠자코 방에 들어가 심부름센터에서 준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집 명의를 바꿔줄 테니 바로 이혼하는 걸로 알겠다고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아파트 명의부터 바꿔주겠다고 했죠.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모 명의였고 12억 정도가 됐거든요. 전 이혼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 넘겨주더라고요. 명의 변경에 3억이 넘는 세금이 나왔는데 그것도 시모가 모두 냈죠. 서류를 챙기는 제 옆에서 두 모자가 쑥덕이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경이네 일 때문에 돈도 없는데 이놈아, 이거 내느라 내가 담보까지 잡혔어. 그럼 주경이 배 불러오는데 저대로 냅둬요? 주경이가 아주 난리예요.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일단 얼른 10부터 올리고 합쳐야죠. 그래야 주식도 내 이름으로 돌리지. 이혼 확정날 남편은 아주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저한테 고맙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릴 적 그 찌질한 놈이 생각나 어쩌다 저런 놈이랑 내가 결혼했을까 싶었어요. 이대로 조용히 입 다물까 싶었지만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주경 34살 연락처는 010 땡땡땡 강남구 땡땡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지? 뭐?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우리 뒷조사까지 했어? 내가 그래도 같이 산 정의사 알려준다. 여보, 아니 임선영 씨. 그 여자가 뭐 성악을 전공했다고? 뭐 그렇지. 노래를 부르긴 했지. 근데 공연장이 아니라 강남 룸살롱에서 아주 많이 했겠지만 제 말에 전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절 향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하니 질투를 한다는 둥 자기 앞길을 저주하냐는 둥 아주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하지만 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전 남편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더 알려줬습니다. 그 삐리리가 자기 아빠가 땡땡 사모펀드 대표라고 했지? 근데 그거 알아? 땡땡 사모펀드 대표한텐 딸이 없어. 인터넷만 뒤져도 금방 나오는데 멍청하게 그걸 속니? 그 머리로 약산 대체 어떻게 됐니? 암튼 나랑 헤어졌으니 그 수집 아가씨랑 예쁘게 잘 살아봐.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며 펄펄 뛰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전 절 데리러 온 동생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전 남편은 차에 매달려 제발 무슨 말인지 알려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전 뒤도 돌아보지 않았네요. 사실 심부름센터에서 조사한 그 상간녀의 정보 중엔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모 사모펀드 대표 가족으로 사칭 및 사기 전과 있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엔 상간녀가 그동안 부잣집 남자들만 대상으로 돈을 뜯어 구속까지 됐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전 남편에게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전부 다 말해줄까 싶었지만 이 정도 말했으니 남은 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죠. 그렇게 이혼한 뒤 전 바로 복직을 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집도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고요. 아주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려 그 집에선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전 남편과도 잘 아는 친구라 제가 이혼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야, 안 그래도 궁금하긴 하더라. 임선영 그 삐리리 애 낳았대? 뭐 소식 들은 거 있어? 미연아, 너 몰랐니?
니네 시대에, 아니, 선영이네 집 난리 났어 지금. 전 남편은 저에게서 상간녀가 술집 출신 이야기라는 걸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전 시모도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았고요. 그 여자가 땡땡 사모펀드 대표 딸이라고 사칭을 했댔잖아요. 자기 아버지만 알고 있는 주식 투자 정보가 있는데 아버지 이름으론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며 전 시모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했었나 봐요. 그렇게 상간녀에게 넘긴 돈이 자그마치 3억이 넘었다고 하고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상간녀가 산다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땡땡 사모펀드 회사에도 찾아갔는데 역시나 상간녀가 말한 건 다 거짓이었고요. 이주경, 이 잡아먹을 이 삐리리야. 너 당장 안 나와? 당신들 다 한통속이지?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당장 내 돈 내놔. 결국 전 시모는 그 회사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들한테 끌려나갔답니다. 그 일 때문에 전 시댁에서도 상간녀의 정체와 사기당한 걸 알게 됐고요. 그렇게 전 시모는 상간녀한테 3억을 뜯기고 아파트 명의 바꿔주느라 3억 넘게 대출을 받아 6억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날렸다는 거죠. 그래도 전 남편은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은 진짜라고 믿었다네요. 임시만 했다면 유흥업소 출신인 것도 사기친 것도 다 넘어가 주려고 했다나요? 그래서 전 시모가 그 상간녀를 고소한다고 난리치는 것도 막았답니다. 하지만 그 상간녀는 남편이 저와 이혼한 뒤 바로 자취를 감췄다네요. 전화도 당연히 안 받았고요. 결국 전 시댁에서 상간녀를 고발했고 석 달이나 지나 경찰에 체포가 됐답니다. 상간녀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경찰서로 달려간 전 남편은 거기서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됐고요. 주경아, 너 애 가진 거 맞지? 전부 다 거짓말 아니지? 너 나 사랑한 거지? 나도 오빠 좋아했어. 그래서 애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예전엔 됐는데 이번엔 계속 안 낸 거 보면 오빠 문제인가 봐. 오빠 전 와이프 대회 못 가졌댔잖아. 오빠, 내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오빠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봐. 어? 결국 그렇게 상간년 감옥에 갔다네요. 전 시모에서 받은 돈도 다 날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요.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시부 사업까지 부도가 나 집도 날리고 회사도 날렸다나요? 겨우 전 남편이 24평 아파트를 구해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인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전부 속냐고 펄펄 뛰며 가족들과 거의 의절을 했다네요. 전 시동생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오토바이 끌고 다니며 한량처럼 산다네요. 전 남편은 상간녀가 체포될 때까지도 약국에서 약사로 일했답니다. 하지만 동네에 멀쩡한 조강 지쳐버리고 꽃배만대소가 망했다고 소문이 다 났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약국을 그만뒀답니다.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아는 친구들도 없다고 하네요. 사실 지난주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연락이 온 거였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제발 돌아와줘. 나 너 없이 안 될 것 같아. 너 나 알잖아. 네가 나 지켜줬잖아. 어? 쇼하고 있네 진짜. 너 내 성격 잘 알지? 한 번만 더 이딴 전화하면 내가 너 사는 데랑 일하는 데 가서 탁 다 뒤집어 놓는다? 나 한다면 하는 여자인 거 알지? 얼른 끊어. 저는 복직 후 주민센터에서 일하다 얼마 전 승진도 했습니다. 근무지도 구청으로 바뀌어 새로 일 배우느라 엄청 바쁘답니다. 아파트는 다행히 바로 팔려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구했고요. 사실 친정 부모님은 한평생 낡은 빌라에 사셨거든요. 집이 오래돼 겨울엔 춥고 여름엔 눅눅했고요. 그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좋아졌습니다. 제가 새로 구한 아파트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 나오거든요. 부모님도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하시고요. 저희 아빠는 여전히 생선 가게를 하고 계세요.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들이 있어서 가게는 그럭저럭 되는데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걱정이랍니다. 아빠도 이제 일 그만두고 쉬시라고 했지만 몸 멀쩡한데 왜 노냐며 늘 새벽까지 가게 나가십니다. 제 남동생은 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올케 동생이랑 사내 커플로 만났는데 심성이 착합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곧 조카도 태어나네요. 사실 얼마 전 출산 선물을 고르러 갔다 예전 생각이 나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는 묻고 제 인생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결혼식에 가면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서로를 지켜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서로가 있어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부부도 있겠죠. 제가 이혼하고 얼마 뒤 저희 엄마가 제게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해도 이해로 버텨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란 감정이 잔잔해지면 찾아오는 건 익숙한 감정, 귀찮음, 답답함이니까요. 결혼식에서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기 바란다는 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건지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부디 지금 내 현실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도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합니다. 마침 이달이 가정의 달 5월이네요.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데 이날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로 정했다고 하네요.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 그 하나로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